프랑스와즈 4강 슬픔이여 안녕. 일부 예기치 않은 방문. 권태와 감미로움이 내 머리에서 줄곧 떠나지 않느니 알 수 없는 감정에 슬픔이라는 아름답고 무게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나는 주저하고 있다. 내가 거의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 감정은 아주 완벽하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슬픔은 내게 언제나 고귀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 슬픔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권태라든지 후회, 아주 드물게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알고 있었다. 지금은 비단처럼 신경에 거슬리고 부드러운 그 무엇이 내 위에 도사리고 있어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갈라놓는다. 그해 여름 나는 17살이었고 아주 행복했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는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애인인 엘자가 있었다.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나는 당장 설명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의 아버지는 40살이었고 15년째 호라비로 지내고 있었다. 그는 젊고 생활력과 가능성이 충만한 남자였다. 그래서 2년 전 내가 기숙사를 나왔을 때도 아버지가 어떤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6개월마다 여자를 바꾸는 것을 납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곧 아버지의 매력과 그 새롭고 안이한 생활에 내 기분은 젖어들어갔다. 아버지는 바람기가 있는 남자였고 매사에 능란했으며 늘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실증을 빨리 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를 다정스럽게 사랑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고 관대했으며 쾌활하면서도 내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친구나 더 재미있는 친구를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여름이 시작될 무렵 아버지는 여름방학 동안 현재의 애인인 엘자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일인지 어떤지를 내게 물어볼 만큼 사려 깊었다. 나는 다만 아버지를 격려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엘자는 우리를 귀찮게 굴 여자는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붉은 머리에 키가 컸으며 반은 상스럽고 반은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여자였다. 그리고 촬영소와 샹젤리제의 바에서 단역배우 노릇을 하기도 했었다. 그녀는 상냥하고 너무 단순했으며 건방지지도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엘자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기쁨에 아무 것에도 이의를 제기할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름답고 커다란 흰색의 외딴 별장을 예약했었는데 그것은 6월의 첫더위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꿈꿔오던 바로 그런 집이었다. 별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갑 위에 세워져 있었으나 소나무 숲 때문에 길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바다가 좌우로 넘실거리는 붉은 바위들로 둘러싸인 번쩍거리는 작은 포구에는 하나의 샛길이 이르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기가 막혔다. 우리들은 더위에 길을 못 펴고 몇 시간이고 해변에서 보내곤 했다. 살갗이 빨갛게 타고 지독하게 허물이 벗겨져 아파하는 엘자를 빼고는 우리는 차차 건강한 구릿빛이 되어갔다. 돈 후안의 체질과는 걸맞지 않게 나오기 시작한 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복잡한 다리 운동을 했다. 새벽부터 나는 물속에 들어가 있었다. 차고 맑은 물속에 잠겨서 파리의 온갖 우울함과 먼지를 씻어내느라고 아무렇게나 몸짓을 해대는 통에 나는 아주 지쳐버렸다. 모래톱에 몸을 쭉 펴고 누워 소나기에 모래를 한 줌 쥐었다. 그러고는 노르스름하고 부드러운 모래를 손가락 사이로 주르르 빠져나가게 했다. 나는 모래가 시간처럼 빠져 달아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니한 생각이라는 것과 아니한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도 생각했다. 엿새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시리를 보았다. 그는 작은 돛담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가다가 우리들이 있는 포구 앞에서 뒤집혔다. 나는 소지품들을 주워 모으고 있는 그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깔깔거리는 웃는 사이에 나는 그의 이름이 시릴이라는 것과 법학대학 학생으로 이웃 별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라틴 계통의 인상을 주었으며 살갗이 아주 거무스름한 데다가 대단히 개방적이었고 어딘지 균형이 잡히고 남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자기 자신의 특히 자기들의 젊음에 열중하며 거기서 어떤 비극의 주제나 자기들의 권태에 대한 어떤 핑계를 찾으려 하는 거친 대학생들을 멀리해왔다. 나는 젊은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보다도 부드럽게 말을 걸어오거나 아버지나 애인과 같은 다정스러움을 보여주는 40대 남자들, 즉 아버지의 친구들을 더 좋아했었다. 그러나 시릴은 내 마음에 들었다. 그는 키가 크고 때로는 아름다웠는데 그것은 어떤 신뢰감을 안겨주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 우리가 숙맥 같은 사람들과 자주 친하게 지냈을 때 그 못생긴 것에 대한 혐오감을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육체적인 매력이 결여된 사람들과 마주하면 일종의 거북스러움과 방심을 느끼곤 했었다. 남의 환심을 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체념이 내게는 천한 결점처럼 여겨지곤 했었다. 왜냐하면 환심을 사려는 것 외에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정복에 대한 취미가 생명력의 과잉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또는 지배력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안심하고자 하는 은밀하고도 고백되지 않은 그러면서도 꾸준한 욕구인지를 아직 모르겠다. 시릴이 떠날 때 내게 요트 조정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의했다. 나는 시릴 생각을 하며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대화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경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매일 저녁 그랬듯이 테라스에 있는 안락 의자에 몸을 쭉 펴고 누웠다. 하늘은 온통 별들로 가득했다. 가을 밤하늘을 수놓을 멋진 유성들의 행진을 생각하며 가을이 빨리 왔으면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7월 초순이라 별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테라스의 조약돌 틈에서는 매미들이 울고 있었다. 더위와 달빛에 취해서 밤마다 저렇게 이상한 소리로 울어대는 매미가 어쩌면 수천 마리는 될 것 같다. 매미가 서로서로 그들의 겉날개를 비비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발전기의 고양이들처럼 목구멍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그런 노래라고 믿고 싶었다. 우리는 기분이 좋았다. 내 스포츠 셔츠와 살갗 사이에서는 작은 모래들만이 부드러운 잠의 습격을 막아주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장기침을 하더니 안락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너희에게 소개할 손님이 있어 하고 말했다. 나는 실망감에 눈을 감아버렸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평온하게 지냈다. 이런 상태가 이젠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빨리 말해요.
언제나 세속적인 쾌락을 열망하는 엘자가 소리질렀다. 안느 라르상이야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는 내 쪽을 돌아보았다. 뭐라고 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놀라서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새 의상 발표회 일로 너무 피곤하거든 오라고 했었는데 그녀가 온다는 거야.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안느 라르상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고 또 아버지와는 거의 교분이 없었던 분이었다. 그랬으면서도 2년 전 내가 기숙사를 나왔을 때 아버지는 나를 아주 거추장스럽게 여겨 그녀에게로 보냈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내게 멋있는 옷을 만들어 주었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 대하여 열렬한 감탄을 하게 되었는데 안느는 자기 최측근에 있는 어떤 젊은이에게 교묘하게도 그것을 돌리도록 했다. 그래서 내 맨 처음의 먹과 사랑은 그녀의 덕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퍽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였다. 그녀는 42살이었지만 거만하고도 피곤해 보이는 데다 냉담한 듯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아주 매력적이고도 인기 있는 여인이었다. 그 냉담함이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며 상냥하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여인이기도 했다. 또한 그녀의 모든 것은 한결같은 의지와 겁을 먹게 하는 마음을 침착함을 반영해주고 있었다. 이혼을 하여 자유스러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애인이 있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다. 그런데다 우리와는 사귀고 지내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랐다. 즉 그녀는 세련되고 지적이며 사려가 깊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우리는 떠들썩하니 술 마시는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는 단지 예쁘고 재미있는 것만을 바라셨다. 안느는 아버지와 내가 심심풀이와 시시한 일들로 소일하는 것은 조금도 경멸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절제한 모든 생활을 경멸하였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우리는 사업상의 만천해로 그녀는 양재에 아버지는 광고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내 노력, 왜냐하면 비록 그녀가 나를 겁주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맺어져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 갑작스런 방문은 엘자의 존재와 교육에 관한 안내의 생각 등 생각해보면 어쩐지 뜻밖의 사고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엘자는 사교계에 있어 안내의 위치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 후에 잠을 자러 올라갔다.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발밑에 있는 계단에 가 앉았다. 아버지는 몸을 숙이면서 내 어깨에 두 손을 얹었다. 왜 그렇게 기운이 없니 얘야? 넌 꼭 어린 들고양이 같구나. 난 조금 튼튼하고 예쁜 금발의 소녀가 갖고 싶다. 도자기처럼 생긴 눈을 가진. 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내가 말했다. 어째서 안느를 초청했죠? 그리고 왜 그녀는 그걸 승낙했을까요? 어쩌면 너의 늙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인지도 모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빠는 안느가 흥미를 가질 형이 아니에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 여자는 너무 지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여자예요. 그런데 엘자는 어떻죠? 아빠는 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아빠는 안느와 엘자 사이에서 오갈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 아버지는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건 사실 끔찍한 일이구나. 예, 세실. 우리 파리로 돌아가 버릴까? 아버지는 내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웃었다. 나는 몸을 돌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검은 눈이 반짝였다. 익살스러운 잔주름들이 눈가에 잡히고 입은 약간 위로 말아 올라갔다. 아버지는 목신과도 같았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말썽을 일으켰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나의 오랜 공범자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없다면 난 어찌 될까? 아버지의 음성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고 너무나도 부드러워서 나는 아버지가 울적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늦게까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의 미묘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눈에 그것들은 상상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정조관념이나 중대함 그리고 약속과 같은 관념들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보람없는 것이라고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었다면 나는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드러움이나 공경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러한 감정들은 그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만큼 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나의 마음속에 일었다. 즉 급속히 이루어지면서도 맹렬하고 일시적인 사랑들이 나는 정조라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나이는 아니었다. 나는 사랑에 관해서는 조금밖에 몰랐다. 데이트라든지 키스, 권태 같은 것 밖에는. 첫 키스의 맛. 안느는 일주일 안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마지막 며칠을 진짜 여름방학으로 이용했다. 우리는 2달 동안 별장을 빌렸지만 안느가 도착하면서부터는 완전한 휴식이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안느는 매사에 분명하게 했으며 아버지와 나라면 곧잘 그냥 지나쳐 버렸을 어떤 의미를 말 속에 부여하곤 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녀는 좋은 취미나 품위 같은 것에 대해 여러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갑작스런 취소, 기분 상한 듯한 침묵, 표정 속에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도발적인 것이며 동시에 힘든 일이고 결국은 모욕적인 것이었다. 그녀가 옳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도착하는 날 아버지와 엘자가 프레쥐스 역으로 그녀를 마중 나가기로 결정이 되었다. 나는 함께 역에 나가는 일을 완강히 거절했다. 아버지는 기차에서 내리는 그녀에게 바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정원에 만발한 글라디올러스를 듬뿍 꺾었다. 나는 단지 엘자에게 꽃다발을 들려가지고 가지 말 것을 아버지에게 충고해 주었을 뿐이다. 3시가 되어 그들이 떠나고 난 후 나는 바닷가로 나갔다. 정말이지 짓누르는 듯한 더위였다. 나는 모래 위에 몸을 쭉 펴고 누워 반쯤 잠이 들었는데 시릴의 목소리가 나를 깨워 놓았다. 나는 눈을 떴다. 하늘은 더위에 눌려 하얗게 보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 여름의 대단한 위력으로 해서 팔은 묵직하고 입술은 메말라 가지고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 죽었어? 하고 그가 말했다. 멀리서 보니 버림받고 시들어버린 여자처럼 보이는군.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가 내 곁에 앉았다. 내 심장은 거칠고도 은밀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가 움직이면서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쳐갔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훌륭한 해군처럼 우리들은 서로 여러 번 얽혀 물속 바다까지 가라앉기도 했었지만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더위가, 이 반수 상태가, 이 어설픈 몸짓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조용히 찢어놓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시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나이에 비해 균형이 잡혀 있었고 정숙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태, 이 이상 야릇한 새 식구가 그를 거슬리게 하였다. 그는 너무나 점잖거나 소심한 탓으로
그런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의 아버지에게 던지는 못마땅해하는 곁눈질 속에서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그런 것에 안절부절 못할 것을 바랐으리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를 괴롭히는 단 한 가지는 그의 시선과 내 심장의 심한 고동이었다. 그는 나에게로 몸을 숙였다. 나는 이번 주 며칠 동안 그의 곁에서 느꼈던 내 신뢰감과 평화로움을 다시 맛보는 듯했다. 그리고 이 시무룩하고도 약간 둔감한 입술이 다가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시릴, 우리는 그다지도 행복했었는데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내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꼭 감은 내 눈꺼풀 밑에서 번쩍 빛나는 빨간 불빛밖에는 더 이상 보지 못했다. 더위, 현기증, 첫 키스의 맛. 한숨이 몇 분 사이에 지나갔다. 자동차의 경적이 우리를 황망히 떼어놓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시릴에게서 떠나 집 쪽으로 올라갔다. 이 재빠르게 돌아오는 행동이 나도 놀라울 지경이었다. 안내의 기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기 자동차에서 내린 듯 테라스 위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이 집은 잠자는 숲의 미녀집인가 보군 하고 그녀가 말했다. 굉장히 그을렸네 세실.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도 그래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런데 파리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난 자동차로 오고 싶었지. 그 때문에 몹시 지쳤어. 나는 안내를 그녀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시릴의 배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창문을 열었지만 배는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안내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나는 그녀의 눈가에 어려있는 작은 그늘을 눈여겨보았다. 이 별장은 참 아름답군요. 그녀가 놀라워하였다. 그런데 집주인은 어디 계세요? 아빠는 엘자와 함께 당신을 마중하기 위해 역으로 나갔어요. 나는 그녀의 여행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로 돌아서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고 입술은 마구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자 마켄부르? 그가 엘자 마켄부르를 여기에 데리고 왔나요? 나는 아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그렇게도 조용하고 뛰어나게 보였던 그 얼굴이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하다니.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눈길은 내 말들이 그녀에게 던져주는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나를 보았다. 그러고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내가 미리 알리고 왔어야 했던 건데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너무 서둘러 떠나다 보니 몹시 피곤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나는 기계적으로 이어서 말했다. 지금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의아해하면서도 경멸하는 듯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지금 당신이 오신 거예요? 나는 두 손을 비비면서 바보같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오신 것이 아주 기뻐요. 아래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뭘 마시고 싶으시면 혼바는 나무랄 데 없거든요. 나는 횡설수설하면서 방을 나왔다. 그러고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계단을 내려갔다. 그 얼굴, 그 떨리는 음성, 그 실망은 왜 그랬을까? 나는 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안심시키려 하면서도 딱딱하게 굳어있던 안내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시 보려고 애썼다. 그 빈정거리면서도 여유 있어 보이고 권위가 서려있는 모습을, 그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발견한 것은 나를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안내의 취미와 부합하는 것은 없었다.
아버지는 무기력하고 바람기가 있으며 때로는 졸렬하게조차 했다. 그러니까 그녀의 흥분은 단지 여행의 피로 때문이었던지 아니면 도덕적인 붕괴가 아니었을까? 나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느라고 1시간이나 허비했다. 5시에 아버지가 엘자와 함께 돌아왔다. 나는 자동차에서 내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안느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는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빠른 걸음걸이로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안느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일이 그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안느는 없었어. 하고 아버지가 내게 소리쳤다. 승강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좋겠다. 그녀는 지금 자기 방에 있어요. 하고 내가 말했다. 자동차로 온걸요. 그래? 그거 멋진데? 그녀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렴. 꽃을 저에게 사주시는 거예요? 안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굉장히 친절하시군요. 그녀는 여행을 한 것 같지 않은 옷차림에 미소를 지으면서 착 가라앉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 계단에서 내려왔다. 나는 그녀가 자동차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는 것과 나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라면 좀 더 빨리 내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실패한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도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녀의 손에 키스를 했다. 이 꽃다발을 팔에 안고 입술에는 바보 같은 미소까지 띠고서 정거장 플랫폼에서 15분 동안이나 서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당신이 이곳에 오셨군요. 엘자 마켄부르는 아시죠? 나는 시선을 딴 데로 돌려버렸다. 우린 서로 만났었던 것 같군요. 안느가 아주 상냥하게 말했다. 훌륭한 방을 갖게 되었어요. 초대해 주어서 고마워요. 레이몽, 전 아주 피곤해요. 아버지가 재채기를 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다. 아버지는 미사여구를 써가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술병의 마개를 뽑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시릴의 정열적인 얼굴과 안느의 얼굴, 그 정반대 얼굴을 차례차례로 떠올려 보았다. 그러고는 여름방학을 아버지가 장담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 첫 저녁 식사는 아주 즐거웠다. 아버지와 안느는 많지는 않지만 안색이 좋은 그들의 몇몇 공동 연구자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안느가 아버지의 어떤 조합원을 보고 머리가 덜 깬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전까지 아주 즐거웠다. 그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으나 친절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여러 번 잊을 수 없는 저녁 식사도 같이 한 사이였다. 난 항의를 했다. 롱바르는 재밌는 분이에요, 안느. 저는 그분을 아주 명랑한 분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렇기는 해도 그 사람은 어딘지 모자라는 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거야. 그의 유머조차도. 그분은 일반적인 지성의 형태는 지니고 있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이해성 있는 태도로 내 말을 가로막았다. 세실이 말하는 지성의 형태라는 것은 단지 지성의 연령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녀의 간결하고도 결정적인 표현이 나를 매혹시켰다. 어떤 표현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지적이고도 미묘한 분위기를 풍겨주기도 했다. 아까 한 그런 표현은 자주 수첩과 연필을 갖고 싶은 생각을 내게 불러일으켜 주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안느에게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넌 꽁하고 있진 않구나.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안느가 저기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냉담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판단에는 아기에서 우러나온 그런 날카로움이나 정확성은 없었다. 다만 그 판단들은 너무나도